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0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강의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현장 밖에 아직도 축제 그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여러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상황만큼. 제가 이번 주의 강의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화요일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될 FOB 계약 수업, FOB CIF 계약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 나가기 전에 공교롭게 이제 축제 기간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FOB CIF 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무역의 이해나 상무론 시간에 인커텀스를 충분히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수업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전 제작 강의 영상은 스킵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그 계약론을 듣기 전에 상무론이나 무역의 이해 수업에서 충분히 인커텀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커텀스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형화된 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CIF나 DAP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 대문자 3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무역 거래 간행, 그리고 그 무역 거래 간행을 정형화시킨 11개의 거래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각 11개 조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한 3가지 측면에서 인커텀스는 그 인커텀스 11가지 조건이 나뉘는 그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이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즉 누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험을 마련하는지, 또는 누가 선적 서류와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취득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이 인커텀스. 네,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이 인커텀스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포인트는 의무, 위험, 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의무는, 이 의무, 위험, 비용, 이렇게 이 3가지 관점이 중요한 게 11가지 인커텀스 규칙을 구분을 하고 그 각 조건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무, 위험,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라는 측면은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은 우리가 보통 제가 앞에서도 위험에 이전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품이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의 그 물품의 손상 손실에 따른 그 피해가 누구에게 기속이 되느냐.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언제 이전하느냐. 그러니까 위험이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이게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인커텀스는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매도인이 이 물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 물품 매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 중에 매도인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부담을 하고 매수인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인커텀스의 11가지 규칙이 동일하지 않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도 있고 또 똑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요 3가지 관점에서 이 3가지가 모두 다 똑같은 건 없어요. 뭐가 하나씩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11가지 규칙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11가지 규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고, 이 11가지 규칙을 우리가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등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 위험, 비용 이 중요한 세 가지 외에도 매도인의 어떤 의무, 매수인의 일반적인 의무와 관련해서 인커텀스가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의무의 경우에는 A1, A2, A3라고 해서 10개, 매수인의 의무는 또 B1, B2, B3라고 해서 또 10개 이렇게 각각 매도인의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의 해야 할 일을 규정해 놓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커텀스가 다루지 않는 조항 사안들이 있어요. 모든 사안들을 인커텀스가 정의 내리거나 규정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인커텀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물품의 계약 적합성, 우리 CISG 공부할 때 계약 적합성 얘기했었죠. CISG에서 다루지 인커텀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그리고 통화, 통화 같은 거는 보통 무역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이 어떠한 화폐 단위를 사용을 해서 대금 지급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커텀스가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매매 계약 위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 우리 앞에서 CISG 공부할 때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하자 보완, 대체품 인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체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반, 그 효과, 그 다음에 제재, 그 다음에 간세 부과, 수출 수입 금지, 이것들은 간세 부과라든지 제재라든지 수출 수입 금지라든지 이거는 사인과 사인,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출하는 국가, 수입하는 국가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통관 가정상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인커텀스 상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나 가혹한 이행, 불가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업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막바지에 기말고사 직전에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인커텀스에서도 역시나 다루지 않고 있고요.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인커텀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인커텀스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민간 기구에서 만들어진 국제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이 규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간습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CISG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간습법으로서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적용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계약의 그 내용에 인커텀스에 따른 어떤 중거 문헌을 삽입을 하는 것으로서 인커텀스가 상간습법으로서 해당되는 거래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컨디션이 되어서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일,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일에 따라서 인커텀스에 규정된 그거에 따라서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커텀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커텀스를 하나의 컨디션으로서 명시적으로 계약서의 중거 문헌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커텀스 적용을 받겠다, 인커텀스에 따라서 당사자 거래가 이루어지겠다라는 하는 부분을 여기 8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재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커텀스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무역의 이해나 상무론 시간에서 인커텀스를 배우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이 인커텀스 규칙이 사용되고 나서 그 뒷부분에는 반드시 어떤 기명된 장소가 와야 됩니다. 이 기명된 장소는 기본적으로 시기 규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도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이제 그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D 조건, 그러니까 인커텀스 규칙 중에 11가지 규칙 중에 D로 시작하는 그런 규칙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목적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알파벳 대문자 3개 이후에 반드시 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인커텀스는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 충분히 배웠다시피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그리고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DPU라고 하는 것, 원래는 인커텀스 2010 버전에서는 DAT였던
이 조건이 DAT에서 DPU로 이름이 바뀌면서 인코텀스 2020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문호 시간에 충분히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7가지 인코텀스 규칙은 기본적으로 뭐 육상, 철도, 항공, 해상 이런 운송수단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상 내수로에 적용되는 규칙 이 4가지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상 내수로, 그러니까 강이나 하천이나 운하에서만 사용되는 규칙이냐?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해상 내수로에 사용되고 있는 규칙의 대표인 FOB나 CFR, CIF 같은 것들이 해상 운송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철도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이라든지 복합 운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FOB, CIF, CFR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커텀스에서 FOB, CIF, CFR 뭐 이런 규칙들은 해상에서 혹은 강이나 하천이나 뭐 운하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라고 ICC 국제상업회의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무역을 하는 실무 담당 실무자들은 이 FOB나 CIF나 CFR을 해상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하는 규칙으로 제한해서 사용하진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인커텀스의 내용과 실제 무역 실무와의 어떤 모순점,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커텀스 2020의 유의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뭘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인커텀스 2020을 제정을 해서 이 출판물을 만든 이 ICC가 인커텀스 2020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라 라고 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륙의 어떤 지점을 지정하는 FOB 계약은 좋지 않다. 왜? FOB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내륙의 어떤 지점을 FOB 계약의 어떤 본선 인도 지점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매수인 국가의 내륙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상 운송을 사용하는 CIF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뭐 쓰란 얘기예요? CIP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커텀스 규칙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오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인커텀스를 어떤 식으로 오용을 하느냐? 인커텀스를 가격 조건인 것으로 오해를 한다. 인커텀스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매도인이 어디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원가를 구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남한테 팔 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IF 계약이라고 칩시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비와 보험료를 들어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자기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이 보험료와 운송 계약에 들어가는 운임이 그냥 뭐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그냥 전적으로 자기 혼자서 독박을 써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추가적인 비용을 보통은 물품의 가격에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냥 FOB로 물품을 판다라고 하면 100이라는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친다면, CIF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절대 100에 팔 수는 없고,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20이든 130이든 뭐 그 정도 가격에 팔아야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OB를 쓰느냐 CIF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100이 될 수 있고 130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비용 부담,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각 인커텀스 규칙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 동종 물품을 동일한 거래자들이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FOB 거래냐 CIF 거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지, 인커텀스 그 자체가 뭐 비싼 가격으로 팔고 뭐
낮은 가격으로 팔고 뭐 그런 목적의 가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커텀스는 결국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의무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인도 항구나 인도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의 11가지 규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뭐 정리하면서 포인트를 가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EXW가 되어 있고, 여기 까만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점이죠. 분기점이고, 위험 비용의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 선이 결국에는 EXWorks 다음에 뒤에 들어와야 되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XWorks는 보통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둘 때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여기 지금 제가 커서를 가리키고 있는 이곳에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물품이 두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부담이고, 인커텀스 11가지 규칙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EXW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이 까만 분기점 왼쪽이 매도인의 부담하는 부분, 매도인의 위험 부담과 매도인의 비용 부담인 것이고, 이렇게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물품을 두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 차량의 어떤 적재하기 위한 비용부터 수출 통관, 그리고 내륙 운송, 그리고 국제 운송, 그리고 수입국 내에서의 어떤 내륙 운송, 이 부분을 결국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EXW 그림에는 바다를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국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EXW의 경우에는 수출 통관 자체가 매수인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보면 국제 운송보다는 국제 거래보다는 국내 거래에 더 적합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이 수출국에 와서 수출 통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W와 있고 FCA가 있습니다. FCA는 프리캐리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도인의 영업 구내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 최초 운송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FCA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그어져 있고, 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왼쪽이 매도인의 부담이고,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EXW랑 차이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철도, 항공화물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수출 통관을 매수인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잘못 말했네요.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합니다.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가 수출 통관을 하고,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는 수입 통관을 하고, 매도인은 수출 통관, 매수인은 수입 통관. 이게 어떻게 보면 EXW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FCA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자기 나라에 수출 통관을 하고,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자기 나라에 수입 통관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수입자가 수출국에 가서 수출 통관을 하는 것은 EXW 이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T가 있습니다. FCA하고 CPT를 보면 선이 비슷한데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위치가 비슷해요. 그런데 CPT를 보면 이 FCA하고 다르게 여기 파란색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앞에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가 C로 시작하는 CPT, CIP, CFR, CIF의 경우에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물품이 인도되는 거는 CPT든 FCA든 CIP든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어디죠?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의 영업 구내이거나 아니면 기타 도로, 철도, 항공화물 터미널,
그래서 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다 끝나는데, 그 이후에 비용의 분기점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딱 이 물품 인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FCA, 그리고 CPT의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운송 비용만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CPT, 그리고 운송비에 더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를 C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차이점이 결국에는 물품의 인도는 같은데 뭐가 다른다는 거죠? 위험 부담도 같아요. 위험 부담도 같아요. 그렇지만 비용적인 부담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 인도 이후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냐, 운송료만 부담하는 것이냐, 운송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FCA, CPT, CIP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CPT와 CIP의 경우에는 이 뒤에 오는 장소가 Place of Destination, 그러니까 위험 인도의 분기점인 이 장소를 요 뒤에다가 적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운송비나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화물이 도착하는 목적지를 Place of Destination, 목적지를 CIP나 CPT 뒤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FCA와 다른 점입니다. FCA의 경우에 Place of Delivery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CIP에서 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뒤에서 협회보험 적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 조건과 관련해서 ICCA 그 급의 전위험 담보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커텀스 2020에 따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조건은 DAP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수출국 쪽에 있지 않고 양육지 수입국 쪽으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여기 Place of Destination을 뒤에 적고 여기까지의 어떤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과 물품에 대한 인도와 관련된 책임을, 그리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출통과 매도인이 할 것이고, 내륙운송 매도인이 할 것이고, 국제운송,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할 것이고,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하는 이 하살표 위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그어져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그어 놨냐면 물품을 내리는 돈, 쉽게 말해서 어떤 트럭이나 아니면 비행기나 배에서 내리는 데 발생하는 화물을 하차시키는, 우리 택배로 치면 상차 하차가 있잖아요. 그 하차시키는 비용을 매수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서 살펴보게 될 DPU, DAP가 서로 다른 점이에요. DPU의 경우에는 이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땅바닥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즉 요 운송수단에서부터 땅바닥에 화물을 내려놓는 양육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DAP의 경우에는 요 양육 책임에 대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도 사실 그 점이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 DPU 같은 경우에 인커텀스 2020에 새롭게 DAT를 개정해서 만든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 또 하나 더 있어요. DDP. 그래서 여기 DAP, DPU, DDP 이렇게 세 가지가, D로 시작하는 애들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양육지, 목적국, 수입국에서 물품을 거기까지 가져다 놓고, 거기까지 가져다 놓는 거에 대해서 매도인이 위험 부담하고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인데, 다만 물품의 인도가 DDP와 DAP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러면 DDP와 DAP는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하면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한다는 거죠.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가 수입국에 와서 그 나라의 어떤 수입 관련된 관세관청에 가서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의무를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DDP의 그 어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가지 우리가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모든 운송 수단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7가지 규칙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7가지 규칙에는 보면 전부 다 비행기도 그려져 있고, 기차도 그려져 있고, 트럭도 그려져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이제 해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규칙 4가지를 살펴볼 텐데, FAS, 그 다음에 FOB, CFR, CIF가 있습니다. 그래서 FAS만 좀 특이해요. FAS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Free Alongside Ship. 그래서 이 Alongside Ship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의 옆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옆에 부두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선을 이용해서 보조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보조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매도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하고 거기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위험과 비용과 이런 부분들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F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 FAS가 뭐 주로 그 벌크 화물, 그 뭐 석탄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어떤 조건으로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AS부터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그 규칙들이 보면 그림이 배만 그려져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FOB가 있습니다. Free on Board라는 뜻이고, 여기서 Free는 뭐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뭘 하면, 온보드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드는 선박의 갑판을 의미하고요. 갑판 위에 화물을 올려놓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이 선적항에 있는 선박 위에 화물이 올려져 있고, 올려진 그 화물 옆에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선박에 이렇게 화물을 적재하든지 아니면 조달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프로큐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박 위에 적재되어 있는,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구하든지 자기가 선적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이런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위험,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FO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래 화물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화물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쓱 와가지고 선박 위 옆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적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 운송 간행에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정기선 방식이죠. 정해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선적을 하고 운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이 지정되어서 그 선박에 바로 옆에 가져다 놓고 화물을 적재하거나 선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보통 어디죠?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신선대, 학교 근처에 보면 신선대 간만부두처럼, 아니면 저기 거제도 가다 보면 부산 북항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에다가 그 관할하는 그 컨테이너 그 부산 항만 터미널 오퍼레이터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다 이제 화물을 가져다 놓으면 거기서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컨테이너의 운송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정기선사와 같은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선사에게 컨테이너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요. 컨테이너 운송은.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과 실제로 이 FOB에서 말하고 있는 매도인이 본선 선적을 적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ICC는 실제로 이 FOB가 컨테이너 운송의 운송 간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써라? FCA를 써라. FCA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곳이 만약에 컨테이너 야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운송인이 예를 들어서 뭐 HMM이나 뭐 머스크나 이런 컨테이너 선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물품 인도 의무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FCA의 경우에는 FOB의 경우에는 그러한 컨테이너 운송의 간행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보다는 재래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FCA를 쓰느냐, FCA를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수는 되게 미흡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하지만 ICC는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FCA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무 간행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무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FOB를 쓴다는 거죠. 그냥. 왜? 그렇게 써왔으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썼고, 회사 동료들도 그렇게 쓰고, 상대방 회사도 그렇게 쓰고, 앞으로도 쓸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FOB니까 컨테이너 운송하는데 FOB 쓰면 되지 왜 FCA를 써야 되느냐? FCA를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FOB를 쓴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커텀스가 규정해 놓은 바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간에 뭔가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간극에 대해서 ICC도 알고 있어요. ICC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FOB보다는 FCA가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으로서 당사자들이 FOB보다는 FCA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ICC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B가 있고 CFR이 있고 CIF가 있는데, 그어진 선을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본선 적재 난간, 본선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그렇게 선적되어 있는 선박에 조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FOB, CFR, CIF가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FCA, CPT, CIP를 얘기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CFR의 경우에는 운임, 해상 운임, 그 다음에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서 이 목적 한까지, 양육 한까지, 이 포트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FR하고 CIF의 경우에는 어떤 항구를 적게 되어 있냐?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FOB는 포트 오브 시먼트죠. 요 점이 좀 다릅니다. 요 점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CIF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보험 조건은 ICC 정도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인커텀스 규칙이 전체 11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ICCA 조건으로 들어줘야 되고, CIF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ICCC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상 내수로 운송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CIF인 것이고, CIP의 경우에는 모든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식이죠. 근데 이 모든 운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대표적으로 항공운송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ICCA 조건밖에 보험 조건이 없어요. ICC 에어라고 하는 그런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운송 간행을 반영을 해서 CIP의 매도인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의 조건을 ICCA 조건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커텀스 2020의 개정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인커텀스 개정 2020의 개정사항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가지 정도 빠져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선적선화증권이 나와야 되는데
수치선화증권이 사용이 되어졌을 때 이 요청에 의해서 선적선화증권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선적선화증권과 관련된 이슈 한 가지를 빼놓고는 제가 인커텀스 2020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인커텀스 2020에서의 개정된 사안들을 충분히 다 같이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우리가 인커텀스 2020의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싹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상무론 시간이나 이런 데서 다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세히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제가 요 한 30분 정도에 의해서 딱딱딱딱딱 이 11가지 규칙들을 딱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제가 보통 강의 자료를 다 그림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커텀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우리가 다음 주 강의 진도를 나가면 이제 충분히 다음 주 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이번 주 수업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보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축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했고 이 사전 제작 강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요번 주에 다룬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참석하지 않았거나 한 친구들도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메이크업을 해서 다음 주 수업부터 FOB 계약에 대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